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있어 보이니까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다는 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있지 않은 걸 있어 보이고 싶다는 건 어떻게 보면 허영이죠. 지적 허영심. 저는 지금이 허영조차도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신의 깊이와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신의 빈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지적 허영심일 거예요. 만약 조금은 지루한 고전 영화를 보면서 잤더라도 졸지 않고 본 5분씩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도약의 순간을 경험을 할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요. 대중문화도 교양이니까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렇듯 지적 허영심이 없다는 건 어떤 특정한 문화적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에 대해 영원히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입니다. 지난 추억 속의 그 길로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의 해쉬. 우기. 빙봉.
입니다. 유난히 좋아요. 텐션. 자, 오늘 첫 곡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하게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좀 80년대, 90년대 음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맞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조금 힙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 이런 90년대, 80년대 음악 듣는 게 좀 유행? 혹은 이들의 힙한 어떤 스타일을 전혀 다른 데서 이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비, 지코, 뭐 아이유 이런 뮤지션들이 실제 리메이크 앨범을 내기도 하고 그들이 8, 90년대 음악들을 듣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음악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뮤직 매거진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라디오들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맨날 달고 살진 않았는데 그 시절에 혹시 좀 유명하던 프로그램이나 DJ가 있어요? 기억 남는 거는 윤도현. 2시의 데이트 막 이런 건가? 그 프로그램 이름까지는 잘 기억 안 나네. 저녁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윤도현이? 아니요, 낮에 했던 것 낮에 같아요. 했던 그럼 윤도현의 2시의 데이트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빙봉은? 저는 없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컬트쇼, 사연 음. 그런 거는 그냥 재밌는 거. 근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야자를 하든 뭐라든 이렇게 좀 라디오들 많이 그때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음악 듣고 라디오 프로그램보다 저희 학교는 야자가 없었고 그걸로 들었죠. 음악 MP3로. 그렇게 음악 듣고 라디오는 좀 컬트쇼 라디오는 잘 안 들었어요. 이게 라디오들을 조금 들은 세대 그리고 그 빙봉이랑 비슷한 세대도 라디오 들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조금 그 전 세대들 보면은 확실히 라디오 매체가 갖는 좀 특별함이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 얘기 왜 여쭤봤냐면 그 당시에 어떤 DJ들이 음악들을 소개하고 리스너들의 귀를 좀 정리해주고 어떤 그런 음악적인 계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주는 그런 리스너들한테 어떤 지침서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 심야 FM 그런 느낌을 오늘 좀 연출을 해볼까 해서 하는데 첫 곡이 빙봉이 선곡해왔던 황치훈님의 이제 추억 속의 그대 이 곡을 골라왔는데 어떻게 이 곡을 선택을 제가 이번에 아예 80년대 90년대 요즘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곡을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이 곡이었는지. 이게 제가 지바노프 버전을 먼저 접하게 됐고 그때 당시 인디 밴드나 인디 음악의 음악을 많이 들었을 때여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언제쯤 돼요? 이 지바노프가 발표한 게 한 이게 제가 그래도 한 3년 전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지바노프 버전으로. 그래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한동안. 그 당시에? 네, 진짜. 어떤 점이 조금 좋았어요? 그 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분위기. 이 음악에서 주는 분위기. 왜냐면 그때 제 감정이 좀 센치했거든요. 좀 뭐랄까 분위기가 있는 곡이에요. 좀 되게 오묘하고 이 곡 자체가 88년도에 발표된 곡이에요. 이 곡 혹시 작곡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윤상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아시고 들으시면 이제 조금 더 음악이 재밌고 제가 오늘 그런 추가적인 음악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 텐데 지금은 K-팝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가요라고 불리는 그런 씬에서 김현철 학파하고 윤상 학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 두 어떤 조류로 그런 팝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조류를 갖고 있는 김현철 스타일의 어떤 음악과 윤상이 하던 스타일이 있는데 이 곡은 굉장히 윤상스러워요. 윤상이 본인이 이제 이별의 그늘 1집 앨범으로 데뷔도 하기 전에 작곡가로서 먼저 데뷔를 했는데
첫 데뷔작이 이제 김현식 3집 앨범에 곡을 주면서 이제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88년도에 추억 속의 그대가 아마 두 번째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고 음악 스타일이 되게 세련됐어요. 그 지바노프 버전도 두 분 다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지바노프 편곡한 스타일, 그러니까 사운드는 조금 더 세련돼졌는데 편곡한 스타일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곡이랑 크게 맞아. 차이가 없고 전 세대의 음악을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악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곡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악기 구성 스타일 심지어 어떤 것들도 세련되게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스타일 맞아. 그대로 하고 이 곡은 또 유난히도 리메이크 되게 많이 됐었었고 맞아. 이승기도 2010년 그쯤에 리메이크 앨범 냈었을 때 이 곡이 수록돼 있고 그러니까 비비도 이거 방송에서 한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친구가 야 너 황치 누구의 그 추억 속에 그때 알아? 이렇게 해서 접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세대들이 전 세대들 음악 들을 때 이렇게 아름아름 찾아서 이렇게 듣게 되고 그 음악들을 찾아가는구나 싶은데 우기는 그럼 이 곡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되게 가물가물하네. 뭐 어떻게 알게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막 내가 딱 들어본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게 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그 리메이크 들었을 때도 이거 리메이크한 곡이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기 걸 맨 처음에 들었겠죠. 제가 그때는 듣고 이거 리메이크한 곡이다라고 딱 알 정도로. 시티팝이란 말이 그 최근에 생긴 말인 거 혹시 아세요? 네. 이 당시에 이런 음악 하라는 거를 시티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시티팝 엄청 그러니까 유행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일본의 그 우리나라 이 당시의 음악이 진짜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거는 미국하고 아마 일본일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런 시티팝이라는 건 지금도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일본에서 시티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그런 도시적인 풍경, 도회적인 풍경들이랑 어떤 영상들이 잘 묻으니까 그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그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장르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철도 어떤 인터뷰에서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왜 그래 이런 음악이라든지 그 춘천 가는 기차 뭐 앞에 1집, 2집 했던 그런 음악들이 본인이 그 당시에 그런 음악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시티팝인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상 이 음악도 되게 시티팝스러운 음악이고 그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모아놓는데 시티팝 모음집 하면은 이 곡이 들어가요. 그게 도시의 그런 이미지랑 너무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 음악이 세련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보컬의 스타일도 그런데 편곡되어 있는 스타일, 리듬 스타일이 기존의 가요의 문법하고 조금 달라요. 그 리듬감이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거리에 이러면서 이제 리듬을 땡겼다가 밀었다 하는 게 기존에 예전에 나오던 그런 가요에서 나오던 그런 리듬이 아니라 조금 더 서구적인 음악에서 있었던 그런 재즈 스타일의 그런 것들의 느낌이 좀 더 느껴지고 코드 진행도 조금 그 당시에 어떤 락 음악에서 진행하던 그런 단조로운 코드 진행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화려한 코드 진행들을 쓰기 시작했었고 이때가 좀 뭔가 되게 변화하는 시기인데 오늘 우리가 음악을 여러 가지를 골랐었는데 이 시기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되게 변화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80년대 90년대가 그 전에는 아예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정보가 없어서 음악을 좀 되게 촌스럽게 했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앨범 문화들도 좀 많이 이제 그때 개방도 안 돼 있었었는데 그 씬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이렇게 음악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문법의 어떤 형태의 것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시기였었고 이후에 이제 윤상은 본인 1집, 2집 이렇게 음반을 내기도 하는데 뭐 강수지라든지 이런 또 새로운 뮤지션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강수지 음악 중에 1집 앨범, 2집 앨범 뭐 그런
보랏빛 시간 속의 향기 뭐 이런 좋은 음악들을 되게 많이 남겼었었고 요 당시에 윤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했는데 처음에 본인이 어떤 음악 들었었는지 내 머릿속에서 어떤 뮤지션의 음악 1번이 누구예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예,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런 음악 좋다 하고 뭐 따라하고 했던 게 오. 그건 나 생각 안 해봤네. 생각나. 이거 뭐야? 전 오빠가 있는데 오빠 김건모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가족 모임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키니까 오빠가 김건모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김건모도 여러 곡이 있는데 어떤 곡인지 대략 기억나요? 따다다다다다. 잘못된 만남. 네, 이거랑 룰라, 샤바샤바 이거 이렇게 치는 거. 그게 본인 기억에서 처음에 그런 어떤 것 가요의 같아요. 이미지. 맞아. 나는 유승준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유승준 막 가위 이런 거, 네. 내 손을 잡아 이런 네. 이게 본인 이미지에서 처음에 가요의 이미지. 네, 그게 사촌들 만났을 맞아. 때가 제일 생각나는데 그때 그 노래를 막 노래방 가서도 부르고 막 그랬던 게 아주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촌 누나 필통에 붙어 있고 막. 맞아. 그거 그런 뭔지 그 알죠? 시절이 있었어 진짜. 이게 90년대 이제 지금 두 분 다 측정하신 지역이 이제 90년대 중반쯤인데 그때만 돼도 어떤 그런 가요의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런 형태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지게끔 그 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보면 김현철, 윤상, 혹은 신해철 이 당시에 뮤지션들이 그런 시류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철 학파, 그다음 윤상 학파 혹은 신해철 학파 이런 식으로 뿌리가 쭉쭉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럼 김현철 학파 누가 있어? 이소라랑 되게 많이 작업을 했죠. 우리가 그런 유산들을 심지어 지금까지도 되게 많이 듣고 있고 이소라 가수는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윤상은 심지어 최근까지도 러블리즈라든지 이런 음악들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상이 작곡가로는 87년에 데뷔를 하고 이제 자기 본인 가수로는 91년도에 데뷔를 하는데 87년도부터 한 35년 이 정도 되는 기간을 뮤지션의 커리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앨범을 7장밖에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쉽게 못 만든대요. 근데 그 하나하나 그 세세한 것들을 들어보면 그 나중에 이제 작곡가들 음향학적으로 보면 윤상 딜레이, 윤상 리버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음향적인 스타일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후배 뮤지션들은 그런 거 따라하고 이거 약간 윤상 스타일 딜레이인데 윤상 스타일 리버브인데 혹은 곡 스타일도 그 시류를 만들었던 어떤 최초의 뮤지션이었고 그 절대 그러니까 되게 완벽주의자라서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게 없고 그래서 본인이 그걸 너무 이제 뮤지션의 삶이 힘드니까 맨날 술 마시고 그래서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우리가 이런 음악들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는 거는 그 뮤지션들한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상은 뭐 아이유랑 그 노래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좋은 기억이란 건 결국 세상에 없던 일이라서 그땐 차라리 이거 지금 노래 부르는 거 걸어낼 건데 나만 몰랐던 이야기 윤상이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곡도 내고 박효신이랑도 되게 많이 작업을 했었었고 박효신은 그럼 어느 파에 제일 가까워요? 박효신은 그 당시에 김동률 그다음에 윤상 곡도 되게 많이 받았었었고 그리고 박효신은 김현철 프로듀서가 되게 프로듀싱 많이 그러니까 박효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모든 음악인들이 다 놀랐어요. 2000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무슨 이런 괴물 보컬이 나왔어. 근데 그 당시에 비슷하게 등장했던 애들이 이제 플라이 더스트스카의 환희 그리고 몇 년 있다 나온 게 이제 휘성 이런 뮤지션들이 등장 이제 무서운 괴물 보컬들이 등장. 김범수도 99년도에 나오고 김나박이. 뭐 그 짐이에요 다. 심지어 이수도 2000년도에 나오고. 김나박이 알아? 몰라.
김범수, 나얼, 이수, 박효신. 그래서 김나박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한 네. 밈인데. 밈도 아니고 이거는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김나박이 거의 이거. 그 보컬이 바이블이다. 다 그 시기쯤 데뷔한 이제 괴물 보컬들인데 박효신은 그 중에서도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씬을 주도하고 있던 윤상, 뭐 김현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곡 주려고 난리였었고, 그래서 이 박효신이 누구의 어떤 그 라인이냐라고 했었을 때 딱 정해진 건 없고 그 당시에 그 진짜 메인스트림에 있던 작곡가들, 뮤지션들이 제일 눈여겨봤. 근데 진짜 신이 됐잖아요. 네. 나중에 너무 이제 완전체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음악 시류가 좀 흘러가는데 일단 추억 속의 그대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이게 너무 세련됐어요. 88년도에 절대 발표된 곡이 아닌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세련됐고 좀 그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음악을 좀 알았어야 된다 해서 요 곡을 좀 소개해드릴. 그다음에 제가 다음 곡도 준비를 했고 그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지난 3회차에 한번 언급했던 가수예요. 요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언급을 했던 음악인데 누굴까?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뮤지션입니다. 발렌타인데이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사람들의 목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시는가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에 테이블 위에 보석 색깔 칵테일 촛불 사이로 울리는 내 피아노 밤이 깊어도 많은 사람들 토론하는 남자 술에 취한 여자 모두가 깊이 숨겨둔 마음을 못 본 채하며 목소리만 높여서 얘기하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제스카페 하지만 내 노래는 누구 위한 걸까 사람들 돌아가고 문을 닫을 무렵 구석 자리에 숙녀는 마지막 메모를 전했네 노래가 흐르면 눈물도 흐르고 타인은 알지 못하는 노래에 담긴 사연이 초록색 구두 위로 떨어지네 흔들리는 사람들
신해철의 재즈 카페 듣고 왔습니다. 뮤지션들의 뮤지션 신해철님의 고 신해철님의 음악 듣고 왔는데 저는 살면서 제일 좀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데 이분의 어떤 그런 유산들을 제일 좀 크게 경험을 했었었고 세대가 세대인 만큼 그리고 돌아가셨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 그때 팬들도 다 조문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가서 진심으로 추모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기도 했었었고 이 이유는 제 삶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니까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분 때문이었고 그래서 좀 특별한 마음의 음악을 골랐는데 이것도 음악사 쪽으로 우리나라 음악사 쪽으로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선곡을 했는데 혹시 두 분이 기억하고 있는 신해철님은 좀 어떤 이미지고 어떤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마왕. 마왕은 또 어떻게 하세요? 마왕 신해철 이렇게 수식어가 앞에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약간 내가 TV로 접했을 땐 약간 되게 센캐 맞아 그러니까 진짜 말 좀 이렇게 거칠게 하고 근데 되게 팩트 위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었고 이 정치 색깔이 엄청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 쪽에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 논객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뮤지션이었던 거였죠. 저는. 이게 그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네레이션이 나뉜다고 알고 보니 마왕이 음악가였어? 알고 보니 마왕이 그대에게 만든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인식을 하는 제네레이션. 또 이제 두 분이 인식할 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대에게 이 곡을 이 사람 이제 디스코그래피에서 뺄 수가 없는 곡인데 혹시 뭐 유튜브에도 지금 있는데 그 대학가요제 때 나왔던 그 영상들 혹시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 심지어 응답하라 1988에도 그 영상이 나오죠. 나와요. 그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중요한 어떤 클립으로 나오는데 그때 88년도 대학가요제 때 진짜 본 사람 나도 이거 라이브로 보진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랬대요. 우리 음악하는 선배들이 다 그랬대요. 그대에게는 등장과 함께 대상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뭔가 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랐어요. 그 당시 되게 음악도 되게 달랐었고 재즈 카페 곡을 선곡한 이유는 이 음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히트한 미디 음악으로 작곡된 곡이에요. 미디 음악이 뭐냐면 이게 미디가 줄임말인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컴퓨터 음악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그 전에 뭐 들국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생으로 라이브로 레코딩해서 이런 걸 들으면 이때부터는 컴퓨터가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서 뭐 악기 소리, 뭐 신디사이저 소리, 드럼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구현하는 제1세대 지금의 뮤지션. 작업 방법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의 시초의 방법인 거고 신해철이 이 당시에 이 음악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때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의 학자들처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또 기계적인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음악적인 이해도도 높아야 되잖아요. 미디 음악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은 미디라는 표현보다 이제 컴퓨터 음악이라든지 컴퓨터 음악이라는 말도 이제 안 써요. 왜냐면 이건 디폴트 값이 됐어요. 컴퓨터로 음악하는 거는. 이제 아무도 생으로 라이브로 하진 않아.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미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연주자가 없이 어떤 작곡가라든지 이 사람이 온전히 혼자 힘으로 완전 밴드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음악이었었는데 드럼 소리 들으면 구구닥구 두구두구닥구 구구닥구 두구두구닥구 24비트의 조금 셔플 리듬의 이 드럼 소리를 그 당시에 국내에서 칠 수 있는 드러머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이걸 연주하려면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버클리 유학생들이 다 돌아오지 않는 이상에 이걸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파격적인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대단했고 가사가 그러니까 신해철 하면 노래 가사거든요. 음악도 음악이고 독창적이기도 한데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위스키 블렌디 블루진 하일
콜라 피자 발렌타인데이,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사람들의 목마다 걸려있는 넥타이,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시는가. 이런 되게 좀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적인 가사가 있을 수가 있고 철학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사를 쓰는 뮤지션은 신해철 이후에도 거의 잘 없었다고 볼 정도로 되게 독창적이었었고 이 사람은 아까 윤상은 35년 하면서 앨범 정규 앨범 7장 발표했다는데 이 사람은 앨범을 진짜 엄청나게 만들었어. 한 20몇 장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20몇 장 30장 가까이를 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뮤지션 커리어가 한 35년 된다고 치면 거의 1년에 한 장씩을 낸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장이 지금처럼 싱글을 내는 게 아니라 10곡짜리 들어있는 앨범을 내거든요. 근데 그 흔한 표절십이 한 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되게 대단하고 위대한 뮤지션이었었고 특히 이 집 앨범의 재즈 카페는 앞으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넥스트라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프리뷰 같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즈 카페를 들었었는데 이후에 넥스트 더 나아가서 이제 막 헤비메탈까지도 가고 하는데 이 뮤지션의 이 시기 마이셀프 앨범 요걸 좀 짚고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들어봤으면 싶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가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그건 지금뿐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앞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내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힘들게 남았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어려운 세상은 너를 변하겠지. 우리의 생각들도 달라지겠지.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을 때로는 외면하고 얼굴을 너는 느끼니 넌 느끼니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너를 만난 후 언젠가부터 나의 맘속엔 근심이 생겼지. 내가 좋아진 그 다음부터 널 생각하면 깊은 한숨뿐 사랑스러운 너의 눈을 보면 내 맘이 편안해지고 내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난 이런 꿈을 꾸게 됐어. 나의 뺨에 내가 키스할 땐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은 일이 내 앞에 버티고 있잖아.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내가 접하게 되는 새로운 생활들과 모두가 너에게 시선을 돌리게 됐을 수 있니? 알 수 있니? 너는 이런 내 마음
서태지 와이드 너에게였습니다. 너에게는 그래도 조금 아실 것 같은 게 어떻게 응팔. 알고 있죠? 응팔. 네. 응팔 맞나? 응답하라 1994. 응사다. 네. 응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93년도에 발표된 곡이었고 그 응사에서 윤진이가 서태지 바로 맞아, 나오니까 다행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갔고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서태지가 리메이크 허가 안 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성시경이 부른다니까 허락을 해줬다는 거야.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근데 편곡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좀 더 팝발라드 느낌으로 그 당시 2010년 중반의 느낌의 편곡 스타일로 좀 바꿔서 성시경이 부른 느낌을 했는데 이거 음악 나가는 도중에 이거 음악 스타일 이게 음악 장르를 뭘로 봐야 되냐라고 이제 우기가 물어봐서 이건 R&B를 하고 싶었었던 느낌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R&B의 느낌은 나지 않은데 색소폰이나 그런 악기들이 들어가는 어떤 편곡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당시에 흔긴 음악이었던 R&B의 스타일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R&B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때 음악을 나타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솔리드랑 겹치나요? 솔리드는 이제 95년도 조금 더 이후에 더 한 뒤에. 3년 2-3년 후에 나오는데 솔리드도 사실 이제 그 보이즈 투맨의 음악을 거의 그 스타일 자체를 다 갖고 와서 따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뭔가 좀 정립이 되기 시작하죠. R&B라는 스타일 자체가.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R&B를 하고 싶어도 R&B 스타일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뮤지션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근데 우리나라에서 솔리드가 그럼 첫 번째 R&B 거의 그 1세대라고 그렇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의견은 조규찬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알아. 이 뮤지션의 데뷔 앨범이 94년인가 나왔는데 요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조규찬. 이 사람이 R&B 싱어예요. 완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조지 벤슨 스타일을 뭐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 나타나는 브라이언 맥라인 그런 느낌도 나요. 초기 앨범들 들어보면. 그래서 그 R&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규찬 솔리드를 아마 좀 더 다 아셔야 될 것 같고 조규찬이 조금 더 먼저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솔리드가 이제 R&B 원이 그건 이제 보이즈 투맨의 어떤 그 형태를 다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분이 그 기억하고 있는 좀 서태지 와이드 기억이 좀 있어요. 전 전혀 없고 TV에서 대단하다 하니까 네. 진짜 대단한가 보다. 저도 전혀. 저는 근데 기억에 남는 서태지도 계속 여러- 활동을 그치, 했으니까 그치. 제가 처음으로 서태지라는 게 각인이 된 건 울트라맨. 울트라맨이야. 네. 아 맞아. 빨간 레게 머리 하고 네. 나서 그게 제일 인상이 깊어요. 서태지 혼자 맞아. 그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96년도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한 4년여 만에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그런 되게 강인한 네. 모습과 강인한 음악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아. 근데 좀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때 가요에 대한 뭔가 정립이 다 끝나죠. 93년도에 지금 뭐 BTS라든지 혹은 그 전 세대인 뭐 동방신기, H.O.T 이 세대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활동기와 공백기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뭐 후속곡 뭐 이런 개념부터 해서 앨범 컨셉 1집 다르고 2집 다르고 이런 컨셉들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의 어떤 형태를 이 사람이 정립을 했고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나라 가요는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게임 체인저는 제가 볼 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BTS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니까 좀 게임 체인저 같이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서태지가 보여줬던 그런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느낌이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좀 오늘은 너에게 좀 조용한 곡을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우연히 차에서 들려갖고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컬리스트로서 되게 뛰어난 보컬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곡 자체
목소리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서 자기 단점을 되게 커버를 해요. 되게 노래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노래를 못하진 않지만 이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쌓아 나가는 것들도 조금 서태지는 좀 달랐어요. 만드는 스타일이. 그리고 이 당시에 1집 앨범, 2집 앨범들이 이제 좀 더 흑인 음악들을 하고 싶어서 그 방향성을 지향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락적인 요소를 좀 더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나위 베이시스트로 시작을 해갖고 락커 출신인데 어떤 흑인 음악들을 하고 싶어서 1집, 2집 앨범 이렇게 내고 활동을 했었었고 특히나 이 너에게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도 안 촌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서정적이고 가사도 막 아까 이제 조금 그 말하는 게 지금 내가 널 막 이런 거 보면서 좀 서울 사투리 느낌 난다고 할 맞아. 정도로 조금 그 나레이션 하는 것도 좀 독특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곡을 골라왔습니다. 어때요? 이거 원곡 들으면? 저는 성시경 버전을 좀 더 많이 들었는데 그 원곡 버프 아까 말했듯이 원곡 버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태지라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창작 자체에 더 뭔가 리스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태지는 이렇게 계속 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신기한 게 그 비주얼적인 스타일도 1집 앨범에 나타냈던 스타일, 2집 앨범에 나타냈던 스타일 되게 스타일리스트거든요. 이게 비주얼적으로도 막 나중에 빨간 머리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존의 가수들이 앨범만 바뀌고 신곡만 들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비주얼적인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충격들도 되게 있었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는 앨범- 체감하지 못했으니까. 아까 요새 이제 BTS 어디서 수상했다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앨범 나오면은 뉴스에 나왔어. 9시 뉴스에. 오늘 앨범이 나왔고 사람들이 줄 이렇게 섰고 오늘 몇만 장이 나갔다. 그때는 다 CD 살 때잖아요. 네, CD 테이프 사고 할 때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보는 매체들이 되게 유튜브도 없고 TV 라디오가 전부니까 신문 뭐 이런 게 미디어의 전부니까 더 유난스러웠던 것 같고 사람들 다 서태지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때. 그렇죠. 아, 진짜? 그래서 우리 90년대 이제 그런 패션 그런 짤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거 거의 그런 응사처럼. 네, 응사처럼. 아 근데 그럼 우리가 내가 응사 보는 거랑 네. 혜시님이 응사 보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네. 조금 다르겠죠. 근데 나도 뭐 그 당시에 대학생이 아니니까 네. 뭐 그 패션에 민감하고 이럴 나이는 아니었어. 나도 되게 어렸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시대는 선명하게 기억나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좀 그랬죠. 그때 CD 샀어요? 저는 다 모았었어요. 서태지는 아. 그게 테이프였어요. 그때 나는 우리 CD 데크가 없어서 그래서 진짜 발맨날 기다려서 가서 사고 했던. 그래서 이런 애틋한 기억 때문에 또 이 곡을 선곡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포스터도 막 그런 거 사고. 받아오고 했었죠.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었었고 그 서태지 음악이 이제 진짜 대중적인 음악인 게 좀 요 너에게 곡인 것 같아서 이게 무리 없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근데 다들 대단하다고 정도만 알고 계시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음악을 일단 들어보시면 선입견 없이 들으실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난
두 분 이소라 뮤지션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네. 평소에도 많이 들으시고 네. 그 뭐 아까 빅붕도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이라고 맞아. 하는데 그 우기는 또 어때요? 이소라. 좋아해요. 근데 그게 트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트랙 1, 트랙 트랙 2 나인. 이런 식으로 난 그 트랙 앨범을 나인 제일 좋아하는구나. 네, 그 앨범을 네. 좋아해요. 근데 그게 맞아, 트랙이 맞아, 몇 맞아. 번인지는 네. 몰라요. 그냥 그 앨범 자체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 그예요. 네, 혹시 그 그 앨범.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곡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그 혹시 유튜브 라이브 클립 중에 막 이소라가 울면서 부르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되게 유명한 짤인데 전 그 당시에 TV 라이브로 그 방송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그걸 이제 불렀었는데 와 가슴이 미어지는 거 저 그때 어렸을 때 그 TV로 보는데 그 막 정말 울면서 몇 번 실패해가지고 완곡을 끝까지 완창해서 부르는데 가사를 항상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거의 이소라는 가사를 대부분 이제 자기가 써요. 곡은 다른 데서 받고. 근데 그 자기 헤어진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썼는데 너무 그게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곡을 부를 때 막 처연하게 우시더라고요. 제발 이거. 네, 그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방송 끝나고서 그거는 꼭 봐야 되는 필름 중에 하나고 그 빠더너스의 문상훈님이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 제발 클립 되게 유명하다고. 또 제가 골라온 게 처음 느낌 그대로 곡이에요. 이 앨범 1집 앨범은 프로듀싱 자체가 아까 말한 김현철님이 프로듀싱을 했어요. 아까 말한 이제 윤상파, 학파, 김현철 학파가 있는데 이소라님은 김현철 씨가 발굴을 해서 어떤 데뷔를 하게끔 도와주고 앨범도 프로듀싱하고 그리고 이 동아기획이라는 이제 이 기획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SM, JYP, 뭐 YG처럼 이 당시에 뮤지션들의 어떤 크루 그런 그 기획사가 있는데 동아기획이라고 여기 출신들이 들국화, 김현식, 봄, 여름, 가을, 겨울, 빛과 소금, 김현철, 이소라 이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뮤지션 집단이 기획사예요. 동아기획이라고. 이 동아기획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소라 앨범. 이소라가 거기서 막 이제 지금은 사라졌어 동아기획이. 이 동아기획이라는 흐름을 또 하나 알아야 돼서 이 이소라의 이 곡을 선택을 했고 이 곡은 더 클래식의 김광진님이 작곡을 했어요. 그 더 클래식 음악은 막 슈퍼스타 K 이런 데서도 많이들 불렀었죠. 뭐 동경소녀라든지 뭐 편지, 여우야 이런 음악들 만들었었던 그 마법의 성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 김광진님이 곡을 만들고 이소라 가수가 노랫말을 붙여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요새 싱어게인이라든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은데 그런 뮤지션들도 이 곡을 많이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쌈디가 이 곡을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서도 부르고 축제에서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안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잘 불러. 그 남자 키로 바꿔서 부르는데 되게 잘 부르고 되게 멋있어요. 그 영상이. 근데 무엇보다 이소라 음악 좀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련됐어. 호소력? 맞아, 호소력. 저는 그 진정성 같이 진정성. 두 분의 말 두 가지 말 다 공감이 되고 일단 되게 세련됐고 되게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하고 정말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처연하고 그 슬픈 감정이 다 전달이 돼서 맞아. 예, 그 빠더너스 문상훈님 되게 이소라님 팬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자기 들을 때마다 슬프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화자가 진짜 자기 이야기 하고 있구나라고. 근데 목소리나 가창력이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 느낌 그대로 요 곡은 제가 듣기에도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데뷔곡은 난 행복해로 데뷔했고 이제 그거는 김현철님 곡이었는데 이 곡은 또 후속곡 비슷하게 이제 두 번째로 프로모션했던 곡이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이거 막 진짜 1위 후보에도 오르고 그랬을 거예요. 이 곡이 그 당시 그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도 되게 많이 받았었던 음악이고 그래서 이 곡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잦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 곡은 이제 89년도에 발표했던 곡인데 이런 장르를 이제 발라드라고 하죠. 발라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 오늘 이제 뮤직 매거진에서 전달해드리 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발라드란 표현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써요. 아 일본에서도 써요? 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왜냐하면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발라드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르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 보면은 발라드라는 장르는 없어요. 그러니까 팝 음악이라고 그냥 네. 락 발라드라는 표현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슬로우 락이에요. 스노우 락? 슬로우 락. 아, 슬로우. 느린 락. 네, 슬로우 락이라고 부르고 발라드도 슬로우 팝이 맞죠. 그러니까 팝이라는 말은 파퓰러송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잖아요. 그 발라드는 콩글리시인가 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쇼팽의 발라드 넘버가 있어요. 쇼팽 시절부터 쓰던 그러니까 조금 더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음악들을 발라드라고 불렀었는데 그걸 일본식으로 가서 일본에 넘어가서 표현들이 이런 서정적인 음악들을 표현하는 걸 발라드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발라드라고 하는데 이제 서양에 나가서 야 나 발라드 음악 좋은데라고 하면 못 알아들게 되지. 발라드 예. R&B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옛날 표현으로는 뭐 슬로우 고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슬로우 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팝 음악인데 이거는 이제 우기가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네. 근데 우기 절대 그 세대가 아닌데 이 곡을 네. 어떻게 좀 알게 됐는지. 태어나기도 전 노래. 음. 이 노래는 제가 라디오에서 나윤건 님이 부르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이제 딱 들으면은 옛날 노래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전 그때 그게 나윤건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계속 찾고 하다가 그게 그 조정현 노래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듣는데 이 노래를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틀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알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나만 몰랐구나 하고 그랬죠. 엄청 유명했나 봐요. 이 노래가. 소위 말해서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가요 프로그램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막 하고 이랬었어요. 그게 5번 1위라면 골든컵을 주는데 네. 이 사람이 3번 1위를 했어요. 근데 그 3번 1위한 기간 안에 KBS에서 파업을 했대. 아이고. 그 텀이 있는데 3번을 이렇게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5번 우승해서 골든컵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히트곡이었었고 네. 지금 제가 이 곡을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되게 세련됐어요. 이 당시에 히트하던 음악이 그럼 대중음악 씬에서 뭐였냐면 태진 아저씨가 1등하고 이랬거든요. 누구요? 태진아. 태진아. 그때는 네. 가요톱10에 태진아 이런 그게 트로트가 있었어요? 그런 걸 떠나서 트로트가 뽕짝이 시대를 씹어 먹던 뽕짝이 1위 하거나 아니면 변진섭 같은 뽕 발라드가 1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뽕은 뺄 수가 없어. 그 시기에. 그러니까 변진섭도 이제 발라드를 하지만 조금 더 뭔가 좀 더 뽕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윤종신 음악이라든지 윤상 네. 이런 좀 스탠다드 팝 느낌의 뮤지션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는 좀 되게 세련된 형태의 편곡하고 작곡이 돼 있고 마지막에 혼자만의 이거 너무 지금 막 가슴 막 후비잖아요. 네. 이런 거 후벼서 좀 와닿는 것도 그렇고 이게 89년도에 나온 음악인데 진짜 이렇게 와닿으면 더 이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 이렇게 세련된 네. 음악을 했다는 거 듣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때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대의 이런 음악. 근데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고 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우리가 옛날 추억들을 떠올릴 때 그 장소에는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에 다시 갈 수가 없잖아. 음악은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렇죠. 음악은 내가 추억하던 어떤 희망하던 그 시간에 가고 싶으면 가게끔 타임캡슐. 눈 감고 들으면 그 시절을 가는 것 같아요. 타임캡슐이네. 그래서 그 아픔까지 사랑과 너무 좋은 음악이었고 이런 시류들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세련된 발라드. 네, 이 마지막 곡은 윤종신의 블로리 들을 건데 이게 2000년도에 나온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심지어 타이틀곡도 아니었었고 앨범에 깔리는 곡이었는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 앨범 나왔을 당시에 이제 친구 추천으로 이거를 이제 MP3를 듣고 다닐 정도로 심지어 그 CD에 이제 듣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던 곡인데 잘 모르실 곡 같아서 제가 선택을 해왔고 2000년도에 나온 윤종신 정규 8집의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이 앨범은 진짜 명반이에요. 이 사람이 윤종신이라는 뮤지션이 이별을 하고 나서 쭉 계속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쭉 나열한 곡인데 윤종신은 참 독보적인 뭔가 뮤지션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음악 나가는 도중에도 지금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한국 가요사에서 좀 이 시류에서 좀 빠질 수 없는 좀 되게 트렌디한 팝 음악을 했던 뮤지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변화무쌍하잖아요. 팝빙스러운 곡도 했다가 맞아. 본능적으로 같은 곡을 만들어서 맞아. 조금 더 섹시하게도 했다가 존니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발로. 공전 히트를 하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뭐 옛날에 오래전 그날 이런 음악들 그 알고 계세요? 오래전 그날 교복을 아, 벗고. 네, 알아요. 알죠. 네. 오. 그 곡도 히트를 많이 하고 가사도 너무 이쁘고 한 곡인데, 그러니까 윤종신 하면 또 특징이 가사 잘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블로리 이 곡도 가사를 좀 되뇌어 보시면 좋을 정도로 가사가 음. 심플하고 잘 와닿은, 전달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문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단어들, 이별 택시 이런 것들 만드는 문장력들 보면은 좀 확실히 작가적으로도 좀 그런 맞아. 같은 이별이라 그래도 참 이 사람은 거의 사랑하고 이별하고 하는 곡들을 대부분 쓰는데 그걸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막걸리나 이런 곡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 술을 매개체로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것들 하는데 좀 다른 시선에서 뭔가를 보는 게 이 유니크한 이 아티스트의 유니크함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절정은 이제 90년 중반에서 2000년 넘어오면서까지 이 8집 앨범이 거의 정점을 찍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N이라는 곡인데 그 곡도 되게 히트를 했었었고 블로리 같은 곡은 진짜 아는 사람만 아마 알 정도로 좀 숨어있는 명곡인데 이거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윤종신이라는 뮤지션이 좀 한국 음악사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알고 있으실 거고 좀 더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곡을 한번 같이 듣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나 지금 불을 지펴요 따뜻해 오랜만에 해보네요 불놀이 한가득 가지고 왔죠 추억을 그대가 웃고 있네요 한 장 한 장마다 태워요 망설이다 기어이 이젠 제발 나를 떠나가줘요 저 피어오른 희뿌연 연기와 함께 사라져 내 기억과 내 꿈이든 어디든 다가오지 말아줬으면 바래요 거의 다 들어가요 추억이 가장 소중히 해오던 몇 장만이 남아 태워요 망설이다 기어이 이젠 제발 나를 떠나가줘요 저 피어오른 희뿌연 연기와 함께 사라져 내 기억과 내 꿈이든 어디든 다가오지 말아줬으면 바래요 오해마요 이 눈물을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한국 뮤지션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도 나누고 음악도 나누고 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었어, 이런 좋은 뮤지션이요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좀 특집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냥 이것도 좀 저희가 이번 회차 기획하면서 만들다가 갑자기 좀 기획한 거라서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맞아. 이게 상식이 는 기분이에요. 어디 가서 이제 맞아. 한 번씩 삐댈 수 있는 응, 거지. 응. 네, 그러니까 음악도 진짜. 약간 제가 오프닝 멘트에 말한 것처럼 조금 내가 더 알고 이해하고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창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내가 이만큼 알아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기보다 좋은 뮤지션들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음악에 조금 집중해서 이번 특집편 구성해봤는데, 음악 매거진이라고 생각하시고 FM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좀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해시 빙봉. 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